1921년 1월 31일 오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외곽의 다이아몬드 숄츠 모래톱 해역에서 거대한 대형 화물선 한 대가 좌초된 상태로 발견됩니다. 배의 이름은 캐럴 A 디어링호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이아몬드 숄츠 해역은 예로부터 수많은 선박이 난파되어 대서양의 공동묘지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거센 조류와 위험한 모래톱 지형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디어링호가 모래톱에 걸려 멈추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미 해안경비대는 즉시 구조선을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다의 기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거센 폭풍과 함께 집채만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사흘 동안이나 배에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2월 4일 폭풍이 가라앉고 바다가 진정되자 해안경비대원들이 구조선을 타고 디어링호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 내부로 들어간 대원들은 곧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 안에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승무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선박 내부의 구조적 상태는 매우 온전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좌초되기는 했으나 선원들이 급하게 배를 버리고 탈출해야 할 만큼의 치명적인 파손이나 침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선원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 억지로 끌려갔거나 배 안에서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진 흔적 또는 누군가 흘린 혈흔 같은 폭력의 증거물도 단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실 내부의 식당과 주방을 수색하던 대원들은 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주방에는 승무원들이 다음날 먹으려고 준비해둔 음식과 식재료들이 고스란히 차려져 있었고 모든 주방기구와 식기들이 평소처럼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선원들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한 부분은 선원들의 소지품 창고와 조타실에서 드러났습니다. 승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중히 아끼던 옷가지와 지갑 등 사적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배의 안전한 항해를 책임지는 핵심 항해 장비인 크로노미터와 나침반, 그리고 선박이 출항할 때부터의 모든 운항 기록과 좌표가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할 항해일지가 통째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승무원들이 비상시에 이용했을 구명보트 2척 역시 선체에서 분리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매우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배의 핵심 장비와 기록, 소지품을 챙겨 구명보트를 타고 배를 떠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싸움의 흔적은 없는데 항해 기록과 선원들은 증발해버리니 모순적인 상황에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기괴한 해상 실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수사를 시작합니다. 단순한 해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미 정부는 상무부와 해군,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까지 전격 투입하여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이 배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디어링호는 1920년 8월 버지니아주를 출발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석탄을 운반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선박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짜는 배가 좌초되기 불과 사흘 전인 1월 28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케이프 루가웃 해역에 정박해 있던 미 해안경비대의 등대선 옆을 지나던 디어링호는 등대선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등대선은 육지에 등대를 세우기 힘든 거친 바다나 모래톱 해역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배 자체가 등대 역할을 하도록 만든 특수 선박입니다. 당시 등대선에 탑승하고 있던 선박 관측관의 증언에 따르면 디어링호의 갑판에 나타난 한 붉은 머리의 선원이 확성기를 들고 등대선을 향해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선원은 우리 배가 폭풍을 만나 2개의 닻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선사에 이 사실을 꼭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등대원의 진술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등대원은 확성기로 말을 건넨 붉은 머리 선원의 태도가 선장답지 않게 매우 무례하고 거칠었으며 배의 최고 책임자인 선장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선원들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선장 전용 갑판 구역에서 수많은 선원들이 통제 없이 우왕좌왕하며 돌아다니는
비정상적인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실제로 디어링호의 원래 선장이었던 윌리스 워멜은 수십 년간 바다를 누빈 베테랑이었고 선내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규율 잡힌 배에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이 확성기를 잡고 외부 선박에 지시를 내리고 선원들이 선장 구역을 침범했다는 것은 이미 그 시점에 배의 지휘 계통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사했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이 점에 착안하여 배 내부의 인물 관계를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고 곧 선원들 간의 심각한 내부 갈등이 기록된 문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디어링호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항구에 머무는 동안 1등 항해사였던 맥레디라는 인물이 술에 취해 현지 선원들과 주민들에게 선장을 향한 증오심을 공공연하게 터뜨렸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맥레디는 내가 조만간 이 배를 차지하겠다거나 선장은 시력이 나빠져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잔소리만 한다며 부하 선원들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워멜 선장은 1등 항해사를 항명 및 반란 혐의로 현지 사법 당국에 체포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항 직전 대안을 찾지 못한 선장이 극적으로 화해를 청하며 그를 다시 배에 태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FBI는 1등 항해사를 중심으로 한 선상 반란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수사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이 워멜 선장과 그를 따르는 장교들을 제압하여 바다에 던져버린 뒤 자신들의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해 항해일지와 장비를 챙겨 구명보트를 타고 도주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유력해 보이던 반란 가설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치명적인 한계와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선원들이 반란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탈출했다면 미국 본토나 인근 카리브해의 섬 혹은 남미 대륙 어디에선가 이들의 행방이 포착되거나 그들이 타고 간 구명보트가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록 11명의 선원 중 단 한 명도 전 세계 그 어떤 대륙에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의 가족에게 연락이 오거나 신용카드 통장이 사용된 흔적도 전무했습니다. 만약 탈출 도중 폭풍을 만나 전원 익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진 해안경비대의 수색망에 뒤집힌 구명보트나 잔해 혹은 선원들의 시신이 단 한 구도 걸려들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관들을 미궁에 빠뜨렸습니다. 11명의 인간이 흔적도 없이 바다 위에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미 정부가 세운 또 다른 공식 가설은 밀수업자나 해적의 소행이었습니다. 디어링호가 실종된 1921년은 미국 전역에 강력한 금주법이 시행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바하마와 카리브해 일대에는 외국에서 술을 몰래 들여와 암시장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악명 높은 밀수선들과 이들의 화물을 약탈하려는 무장 해적들이 실제로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어링호가 사라진 시기를 전후하여 해당 해역에서 다른 국적의 화물선 몇 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연쇄 실종 사건들이 발생했기에 미 정부는 이 사건들을 동일한 거대 해적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했습니다. 조직적인 해적 집단이 디어링호를 기습해 선원들을 인질로 잡거나 모두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고 가치 있는 나침반과 항해 장비만 훔쳐 달아났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리브해 일대의 모든 항구를 추적했고 밀수업자들의 소행을 의심했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상 반란이나 외부의 습격 모두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미 정부의 공식 수사는 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